일명 포니정으로 불리는 고 정세영 회장의 아들 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그룹을 모빌리티 회사로 만들어가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는데 그 의미와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에 풀린 자금이 MMF나 예적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자 저금리를 감수하고 우선 돈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단기성 상품에 묶어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 열린 강남가 아파트 청약률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단 한 가구를 모집하는 소형 규모 아파트에 무려 461명이 몰리기까지 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향후 주택시장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부모로부터 돈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산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금수저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는 3살 배기 아기가 2채의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결정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결국 HDC 현대산업개발이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로 낙점됐죠? 네, 금호산업은 오늘 본입찰에 참여했던 3곳 중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HDC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있어 가장 적합한 인수 후보자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본입찰에서 HDC 현상 컨소시엄은 인수 희망가로 2조 5천억 원 내외를 써내 애경 컨소시엄과 최대 1조 원 격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정 이후 HDC 현대산업개발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네, 우선 인수 협상자가 발표된 직후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인수 뒤 의욕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2조 이상이 될 것 같고요. 2조 이상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재무 건전성에서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사실상 정해지면서 항공업계도 아무래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인수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면 대한항공과 함께 취향,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일본 여행 보이콧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저비용 항공사는 그나마 확보한 고객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등이 상황이 좋지 않은 저비용 항공사들을 인수합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완료되면 HDC 현대산업개발은 단숨에 재계 17위로 뛰어오릅니다. 건설에서 면세, 호텔, 항공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종합그룹으로서 입지도 다질 수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선정된 직후 정몽규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정몽규 회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나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HDC 그룹에게는 모빌리티 그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초우량 항공사로서 경쟁력과 기업 가치가 더 모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HDC 그룹은 항공산업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모빌리티 그룹으로서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존 사업들과 어떤 시너지가 예상됩니까? 네, 현대산업개발이 항공 운송업의 부대 사업으로 꼽히는 리조트, 면세점 사업 등을 갖고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산업개발은 호텔 신라와 협업해 면세점 사업에 진출했고 지난 8월에는 한솔 오크밸리 운영사인 한솔개발을 인수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글로벌 호텔 네트워크와의 협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HDC 그룹은 건설에서 종합그룹의 입지를 다지고 재계 순위 17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하지만 인수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변수는 뭔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 인수로 어떤 점들이 변화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마일리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일리지 승계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승계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이름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더불어서 투자에 따른 서비스 향상도 기대감으로 꼽힙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경영난을 겪었던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남으로 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좀 좋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승객들이 이제 늘 우려하는 게 이제 안전의 문제인데 안전에 대한 투자도 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수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이 과정이? 맞습니다. 남은 과정이 앞으로 더 있는데요. 앞으로 관심사는 정밀 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견될지 이 여부입니다. 혹시나 중대한 우발 채무가 나올 경우에는 가격이 조정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딜 자체가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 간 관계 설정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HDC와 미래에셋은 아시아나 지분을 8대2로 나눠 갖기로 했는데요. 인수 과정에서 경영권 부분에 대해서 양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향후 그 동맹 전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 때문에 취재 결과 본입 차례 참여하는 당일까지도 HDC 내부에서는 미래에셋과 손잡지 말고 우리끼리 단독 입찰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또 주목되는 게 정몽규 회장의 의욕적인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해서도 많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몽규 회장은 외부 행사 등에도 활동을 좀 자제하면서 조용한 CEO의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오늘 보시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경제가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가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떤 기업을 인수할까 계속 연구를 해왔고 계속 할 거냐 이거는 능력이 되면 계속 할 거고 능력이 네, 정 회장이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 위험성 이런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 내외로 관측되는 이번 베팅 가격은 과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상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간의 애증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류정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류 기자. 네. 이 박상구 전 회장과 박현주 회장 사이가 애초에는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다고요? 네, 지금은 불편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두 박 회장 한때는 매우 친했습니다. 나이 차는 좀 낮지만 광주 제1고 동문의 호남 출신 기업가라는 공통점으로 둘은 오랫동안 막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6년 대우건설 인수 당시 시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현주 회장은 박상구 전 회장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독했던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네, 바로 대우건설 때문입니다. 박상구 회장은 미래에셋 등 여러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대우건설을 6조 원이 넘는 금액에 사들였습니다. 이때 박상구 회장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만약 대우건설 주가가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보면 사전에 약속한 가격에 주식을 사주겠다는 일명 풋옵션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은 국내외 건설 시장 침체로 주가가 급락했고 금호 아시아나가 주식을 되사야 하는 상황까지 왔지만 당시 아시아나그룹은 재무적 투자자들의 주식을 되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는 결국 2008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해 대우건설 풋옵션을 보통주로 바꿔주면서 미래에셋은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박현주 회장의 투자 명성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금호 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두 사람이 날카롭게 대립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에셋 등의 채권단 압박에 못 이긴 박상구 전 회장은 결국 금호 산업을 매각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업계는 둘이 완전히 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구 전 회장은 2015년 다시 금호 산업을 되사려 했지만 미래에셋과 채권단은 매각가를 1조 원까지 제시하면서 갈등이 더 깊어졌는데요. 결국 다시 금호 산업을 사들였지만 재무 부담만 늘었고 금호타이어 인수 실패에 자금난이 겹치면서 결국 그룹의 핵심인 아시아나 항공까지 매각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중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에 풀린 자금이 늘어났는데요. 이 자금들이 다양한 곳에 투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동자금으로 묶이는 양상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기 1년 이내에 국공채나 기업어음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인 MMF. 만기가 짧아서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MMF의 설정액은 지난 7일 기준 120조 8,225억 원으로 이달 들어 5거래일 연속 순유입세를 보였고 닷새 만에 5조 3,835억 원가량의 자금이 MMF로 유입됐습니다. 오히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의 방향과 다르게 급등을 했고요.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전한 자금으로 자금을 좀 더 피하자라는 심리들이 작용한 것 같아서 은행 정기예적금과 요구불 예금에도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시중 5대 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은 706조 7,868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0%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1% 초중반에 불과한데 안전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1% 금리라도 얻기 위해 돈을 넣어두는 겁니다. MMF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 잔액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잔액이 465조 2,5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단기 부동자금으로 묶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동자금들은 다양한 투자처를 끊임없이 찾게 되는데 그중에 한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후 서울 강남에서 진행된 첫 아파트 분양에서 200대 1이 넘는 올해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 황인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황 기자. 네. 이 경쟁이 높았던 게 어떤 아파트고 정확히 얼마나 사람들이 몰린 겁니까? 네, 그 롯데건설이 대치동과 반포동에서 이제 분양한 아파트인데요. 이 대치동 르엘대치라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31가구 모집에 6,600여 명이 몰리면서 평균 212대 1을 기록했습니다. 단 한 가구만 모집했던 전용 면적 77제곱미터에는 461명이 몰렸는데요. 이 같은 열기는 올해 서울 최고 청약 경쟁률이면서 지난 2016년 10월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의 306대 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이기도 합니다. 같이 이제 분양을 했던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경우에는 135가구 모집에 11,000명이 넘게 몰리면서 평균 82대 1, 최고 2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렇게 강남권이라는데 이렇게까지 인기가 좋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먼저 주변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이 크게 낮았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분양가가 이제 11억 원에서 최고 16억 원에 달했는데 주변에 있는 같은 크기의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면 10억 원 정도 쌌고 절반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입주 때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대거 청약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4월 말부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죠. 사업성이 떨어진다면서 지금 많은 재건축 조합들이 이 사업을 망설이게 되다 보니까 이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나오는데 이런 우려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이런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인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상한제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라든지 의무 거주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양가보다 최고 1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약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약 열풍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뭐 값싼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무주택자가 많이 당첨이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 아파트 값을 끌어내리기보다는 분양 아파트가 기존 집값을 따라 올라가는 이 소위 키 맞추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강남은 물론 강북까지 웬만한 분양 아파트 가격이 지금 9억 원을 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결국 수억 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만 분양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9억 원 이상 분양 아파트도 대출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지만 가계빚 상승률이 다시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반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올 들어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가 살아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임종윤 기자,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4조 6천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전세 대출이 차지를 해서 주택 전세 그리고 매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의 기타 대출 부문도 2조 5천 원이 늘어서 전달보다 증가폭이 2배 이상 커졌는데요.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신용대출로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었고 또 지난 9월에 추석 때 긁었던 신용카드 결제가 10월 달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대출도 크게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6조 3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났고 또 내년에 도입되는 신예대율 제도에 맞춰서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대율, 즉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100%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내년 1월에 도입되는 신예대율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15%로 높이고 기업대출은 85%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예대율을 맞추기 위해서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늘리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신예대율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예대율 관리를 위해서 예금 유치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난달 은행의 정기예금이 1년 만에 최대폭인 14조 5천억 원이 늘기도 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부모 등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20, 30대가 조사 대상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국세청이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30대 이하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고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중 30대 이하가 165명, 미성년자는 6명입니다. 주로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거래한 사람들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혐의를 보면 30대 이하 사회초년생이 부모가 편법 증여한 돈으로 서울 또는 지방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0년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하지만 법을 어기고 탈루한 겁니다. 3살 아이에게 주택 2채를 사주면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금융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국세청은 어떻게 할 방침인가요? 네, 국세청은 금융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 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도 추적할 계획입니다.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향후 부채 상환 과정까지 계속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희입니다. 이렇게 시중자금과 관심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리츠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손소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 네. 오늘 상장을 앞둔 리츠 설명회에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NH 프라임 리츠라는 이름으로요. 다음 달 5일에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는데요. 서울 삼성 서초 사옥이나 강남 엔타워, 서울 스퀘어, 또 삼성 SDS 타워 등 서울의 유명한 오피스 빌딩을 자산으로 하는 이 제간접형 공모 리츠입니다. 회사 측은 공모가 5,000원에 연평균 배당률은 5%대로 제시를 했고요. 공모 금액은 688억 원, 향후 또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1조 원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리츠 투자가 큰 인기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가 따로 있나요? 네, 리츠는 이제 공모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아서 상장한 뒤에 빌딩 같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전문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 등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요.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배당은 보통 연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연평균 5에서 6%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기에 장기간 5에서 6% 수익을 낼 수 있는 리츠의 매력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바로 리츠 투자 인기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리츠 투자자들에게 분리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리츠 투자 붐의 이유로 꼽히고요. 가장 최근에 상장한 게 롯데리츠라는 곳인데 롯데리츠의 경우에는 공모청약 경쟁률이 무려 63.28대 1로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기적금이다, 정기예금이다 2%가 채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5%면 대개 정기예금의 금리의 3배 정도 수준인데 당연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면 인기가 정말 대단한 건데 이 투자할 때 따로 주의점은 없습니까? 네,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투자하는 시기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따라서 운영하게 될 부동산의 가치라든지 혹은 운영 방법에 있어서 안정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고요. 해당 리츠가 상장을 한 뒤에 투자를 하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부분도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장 전에는 저렴한 공모가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상장한 뒤에는 보통 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같은 배당을 받아도 상대적인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가 5,000원이었던 롯데리츠 그리고 신한알파리츠의 경우 현재 주가를 따져보면요. 6,640원, 8,820원입니다. 지금 투자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송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재의 선능 인증을 더 꼼꼼하게 받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우 기자, 먼저 인증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아파트를 건설할 때 층간소음을 일정 수준 이상 막아줄 수 있는 바닥재를 써야 하는데 이걸 매번 검사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국토부가 사전 인증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사용하는 바닥재의 소음 차단 성능을 인증받아 두면 되는 구조인데 이 인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아파트 191가구 중 184가구에서 미리 인증받은 것보다 바닥재 성능이 나빴고 특히 이 중 114가구는 아예 최소 성능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인증을 받을 때만 바닥재 소재를 두껍게 바르고 실제 시공은 부실한 소재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성능을 인정하는 기관,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검사 과정이 더 꼼꼼해집니다. 기존에는 시험 바닥재를 신청자와 함께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이 기관이 직접 바닥재의 주요 재료를 채취해서 별도의 실험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능을 측정한 뒤에 제출된 바닥재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직접 바닥재를 분해해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인정기관을 감시하는 국토부의 감독도 강화돼서 국토부 공무원이 관련 서류와 현장의 품질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일부 개정해 최근 고시했습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과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자유 특구 2차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지난 1차 때 탈락한 울산을 포함해 제주, 광주 등 모두 7개 지역이 확정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규제 자유 특구로 추가 지정된 곳이 어디인가요?
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특구위원회를 열고 2차 규제자유 특구 7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먼저 울산시는 수소 연료 전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소 그린 모빌리티 특구로 선정됐고, 전북은 친환경 자동차, 경남과 광주는 각각 무인 선박 기술과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제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 특구로,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대전은 의료 장비를 다루는 바이오 메디컬 특구로 확정됐습니다. 바이오 의학 분야로 최종 후보까지 올랐던 충북은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추가 지정으로 비수도권 거의 모든 시도가 규제자유 특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신사업 진출 기회가 넓어집니다. 특히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 공백 영역이나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 충돌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정부 예산 지원과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는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최대 4년간 매출 1조 9천억 원, 2,200개의 신규 일자리, 그리고 140개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최근 우리 산업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여부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결론이 날 예정인데, 그런데 미국이 유럽연합에 대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산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을 연장할 거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주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면서 미정부 측에 이해를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결정도 유예냐 면제냐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면제 기대감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현대차그룹도 미국 현지 업체 앱티브에 2조 원대 투자를 했고, 정부는 한미 무역협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관세 면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있어 미국이 결정을 미루고 자동차 관세를 계속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이 언제든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그러한 시그널을 준 것이기 때문에 대미 무역 수지 흑자,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는 제동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수출 감소액은 최고 10조 원, 고용 감소 최대 10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피해 어린이 가족과 합의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어제 법원 주재 조정하에 피해 어린이 가족 측과 합의하고 그간의 논쟁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 금액은 물론 앞으로 치료와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재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선선했는데요. 여기에 비 소식도 없고 공기도 양호해서 활동하기 무난했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와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도로 확대되겠고 저녁에는 그 밖에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5mm 내외,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는데요. 이 비는 밤 9시부터 자정 사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장을 찾는 수험생분들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2도, 대전은 15도로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동해안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속초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점차 흐려지겠고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동안 광주와 대구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번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